여야가 본격 전국 주도권 다툼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 압박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번 주부터 주 2회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박상규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민의힘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즉각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니라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헌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공정성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고요. 총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적법 각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4월에 당시에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 등 2명의 국회의원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을 미군에 3년간 연기하자 이런 데 대해서 국회 권한쟁의 심판을 두 의원이 신청을 했어요. 그때 물론 당대표지만 개별 의원인 거죠. 그랬는데 이 헌재가 그 판결을 2011년 8월 30일에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각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개별 의원은 자격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렇게 판결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본회의의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 이게 물론 민주당의 힘만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당시를 돌아보시면은 이 최상목 등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한 명씩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때도 민주당이 탄핵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많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연속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두 번 다 탄핵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 이름으로 명의로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국회의원 개인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라고 많은 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는데 국회의장은요 무소속이에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내 혈관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원식 의장도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 때 담을 넘어가시면서 많은 그 찬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부각이 되신 분인데 그렇더라도 아마 절차상 좀 깜빡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 한 번 더 논의하고 생각했으면 이걸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50석 이상 170석, 80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지금 야권의 그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절차를 무시했어요. 무시했다기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두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라고 이분이 YS 정부하고 DJ 정부 그러니까 보수 진보 정부 양쪽에서 다 국회의장을 하신 분인데 물론 고인이 되셨죠. 저도 취재기자 때 이분 여러 번 뵙고 취재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임명권자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말씀도 안 듣고 국회 중립을 아주 잘 지키신 분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사표가 되는 그 모델이 되는 분인데 우원식 의장이 선배죠. 정치적으로 같은 계열이었으니까 이만섭 전 의장의 모범을 좀 따랐어야 되지 않느냐. 정치적, 법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절차적 흥결 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국민의힘의 총 공세에 대해서 한번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사례를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은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이명박 정부가 더 뒤로 늦추는 그런 조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조약을 비준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근데 조약 비준을 받지 않고 했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 각하가 된 거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회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각하가 된 거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장이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그때는 국회 아예 조약 비준안 자체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왜 안 올리냐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국회의원 다수의 뜻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이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추천도 아니고 선출이고 그리고 임명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끝난 문제거든요.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임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3명에 대한 선출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출 절차 안에 이미 국회 다수의 의견이 포함이 돼서 그것이 이제 구현이 돼가지고 이미 선출이 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수의 의견을 확인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야 되는가? 이미 다수의 의견은 확인이 됐고 선출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에 관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결정의 기회 자체를 국회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그와 달리 이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와 대통령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이행의 문제, 집행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법에도 이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이 부분은 사실 역대 이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있는데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운데 예. 다만 두 가지죠. 요약하자면 이명박 정부 때 사안하고는 다른 사안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승복을 하고 국회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즉각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만약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도 다시 추진을 해서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 뭐 충분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예. 또 거기에도 두 가지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사실상 1대 1대 1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대 1로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민주당 몫인데 예. 그게 원래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하게 돼 있는 자리였어요. 이거를 물론 전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했었다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로 넘어온 뒤에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원래 법에는 여야 합의로 한 사람을 하게 돼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만약에 내일 뭐 이게 뭐 헌재에서 특히 그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것을 이제 결론이 안 나면 또 다수결 투표 같은 방식으로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표결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부 안의 의견이 보도가 된 바 있어요. 뭐냐? 오후 2시에 위헌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권고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권고다. 일단 임명할 생각이 없다. 뭐 일단이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와 관계없이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조금 뒤에 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 문제를 빌미로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로 탄핵한다는 소리 또 못해요. 예. 왜냐하면 요새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뭐 지도부에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그런 것까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임명하지 않게 되면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 헌법기관들이 기속을 받게 돼 있거든요. 강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정말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게끔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탄핵 사유로 충분히 성립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은 질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가져갔을 때 탄핵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집행을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법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야 합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추상적인 의미거든요. 여야 합의의 기준은 그럼 무엇이냐? 국회의원의 몇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여야 합의인 것이냐 이런 예. 것들은 다 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건데 그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 것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점, 이 점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여권은 이 특정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야권의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야권은 이를 헌법재판소 흔들기 시도다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주장이 그 여권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넘어서서 이제 뭐 선동을 부추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각자의 입장대로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상대방의 입장을 거의 듣지 않고 있는 정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 과거에 우리나라 뭐 역사 배우신 분들을 다 들어본 거 아니지만 그거와 이게 또 어떻게 같냐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 사안과 이 사안이 어떻게 같으냐. 그런데 그 뿌리가 있는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에 상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출신 전라도 출신이 전라도의 현령이나 뭐 옛날 말로는 원님, 사또 또는 관찰사로 안 내려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뭐 몰랐겠습니까? 내려가면 사돈의 팔촌 지인들이 얽히고 설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피했던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조국 씨의 자녀 입시 비리제 문제로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당시 이흥구 대법관이란 분이 내가 조국과 친분이 있다. 그 이유로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스스로.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무슨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고 나는 그냥 뭐 특정 어떤 그 이념 동아리, 뭐 우리법 연구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를 또 음모론이라고 하면 거기에 활동을 했고 이 헌재 소장, 문영배 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회장도 지냈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특정 그 연구회 출신이 전체적으로 전체 3천여 명 판사 가운데 잘해야 한 4%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8명 중에 지금 3분인데 9명 중에 4분이 되면 44%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향성이 심하다는 지적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그 재판관 중에 7명인데 그러면 다 윤 대통령 편 아니냐 이런 좀 상당히 듣기에도 좀 억지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걸 음모론이다 신소관계도 없느냐 이런 건데 물론 지나친 주장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헌재 소장이 과거 유엔군 참전 묘지에 가가지고 했다는 말은 일부는 저도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일부 전체 맥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긴 하지만 그것을 모두 음모론이다, 헌재 흔들기다라고 하기 앞서서 스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흥구 대법관의 예도 있었고 한번 좀 돌아보면서 최소한 본인들이 헌재재판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면 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그 동생, 여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 같은 걸 맡고 있다면 스스로 그런 데서라도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무 변화도 없이 그것을 뭐 이 헌재 흔들기다, 음모론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론의 움직임은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없고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재 흔들기라는 야권의 주장엔 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주장을 제기하는 쪽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명의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관도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신데 8대 0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고 지금도 보면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뭐 날카로운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파면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8대 0에 나왔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이냐.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까지 다 같이 의견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분들도 어둠의 좌파였다 이렇게 몰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법관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척을 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는 재판관들이 없습니다. 기껏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잘 돌아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줬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도약을 하게 됐던 계기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그때 징계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할 때에 효력 정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그 정도였는데 그때 판결을 했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도 뭐 활동은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이 이념 공세를 받고 있는 그 단체 소속이거든요. 그 단체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들에 대해서 모략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가 이 모델이 된 것이 독일인데요. 독일의 역대 헌법재판관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당적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당적을 보유해도 한다는 거죠.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억누르기보다는 각각의 성향, 사실 그 성향이라는 것도 정치 성향이라기보다는 사법적인 판결에 대한 성향인데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도록 서로 견제도 하고 합의도 볼 수 있게끔 여러 명이서 재판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판관 개개인의 이력이라든지 소속 단체 이런 것들을 캐물어서 이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탄핵 재판을 3명을 빼게 되면 5명이서 재판하게 되면 결정을 못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 자체를 못 내리게 하거나 혹은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밑자락을 까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사안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내란 특검법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뭐 필요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 내란 특검법이 굳이 필요가 없다.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야권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재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표차가 훨씬 줄어서 부결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루어진 국회 표결에서 꼭 국민의힘의 입장에 반대쪽에 섰던 게 안철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도 이번 그 내란 특검은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수차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일단 실체적으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의가 돼도 표결에 붙여져도 저는 2표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고 반란표가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이 재판에 다 들어갔잖아요. 헌재는 본격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형사상의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이 배당이 돼서 이제 한 달 안쪽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사는 이미 공수처와 검찰을 거치면서 검찰은 특히 2번이나 영장 신청 연장 신청이 거부가 돼서 수사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야권에서도 자신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뭐 이미 조사할 거 다 했고 증거도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그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112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내란 특검을 할 이유가 뭐 있냐. 지금 경제도 어렵다는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 특검이 아니고 무슨 공소유지 특검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을 국민들도 좀 분명히 인식해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를 못하는 특검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고 할 경우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 물론 저는 조기 대선 국면을 예단하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대 0이 나올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4대 4가 나올지 8인 체제가 유지되면 3명만 그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그날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여론도 상당수 있어요. 그건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끝까지 그 듀 프로세스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최상목 대행의 그 제2 요구권까지 예. 넘어서서 뭐 여기에도 이제 특검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부분까지 나중에 탄핵 고민 사유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민주당의 태도다.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 대선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내란 특검이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만능 치트키로 불리는 관련 사건들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돼서 외환 유치죄 등을 빼고 기간을 줄였다. 비토권을 없앴다는 말이 좀 무색한 지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특검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그 브리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 외에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이게 나오게 되면 유리하게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 써먹는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의의 기준이 뭐냐, 몇 명이면 합의를 하는 거냐,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평론가도 그 말씀하셨는데 경청하고요. 다만 이 합의 정신, 정치는 합의의 예술입니다. 정치는 협상과 합의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수적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야권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엄포는 놓긴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이제 뭐 예고했던 대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일 텐데, 네. 근데 사실 좀 정치적 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탄핵으로 실제로 민주당이 가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 자체가 야권에서 보기에도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박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직까지 수사되지 않은 부분들,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또 아직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 에서 이제 계엄 때 연루가 된 부분, 의혹이죠. 이 의혹도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의혹까지도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정리를 하려면 이제 특검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특검이 결국에 안 된다고 해도 이 정치적 부담은 결국에 국민의힘으로 많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왔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인 거고, 오히려 현재까지의 수사 진척도를 봤을 때는 경찰, 검찰, 공수처 이쪽의 수사 진척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말로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또 발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절충이라든지 합의 이런 것도 하지 못한 채로 이까지 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국민의힘은 계엄에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만 남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국민 변호인단 출범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뭐 일반 시민 그리고 뭐 청년이 중심이 돼서 변호하겠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이 탄핵 심판이 지지층을 이제 결집하는 여론전으로 좀 이미 확산을 하고 있다. 혹시 뭐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의석도 절대적으로 민주당 야권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론전이죠. 여론전도 정치적인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뭐 여론전을 확산하는 게 부정적 의미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최근 그 설 전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중도 무장층은 여전히 탄핵 찬성이 더 많고, 또 여론도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설 이후에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을 주력해서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것은 2030 세대, 특히 남성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 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반대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 시민과 청년, 이건 청년은 2030 말하는 거고 일반 시민은 중도 무당층을 향한 겁니다. 일단 한 100명 정도로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제 100명 정도로 시작하지만 그 작은
이건 뭐 촛불은 자꾸 야권에서 쓰는 단어 같지만 그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용언의 들불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시사평론가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론전으로 확산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도 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이 일단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이제 폭력과 극단주의는 어떤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쪽이라든지 중도층에서도 선뜻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탄핵 찬반 여론이 탄핵 직후에 비해서는 좁혀져 왔는데 한 얼마 전부터 이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여론전이나 선동만으로 그 격차를 좁힐 수는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당장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다음 주 뭐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 변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군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도 나오게 되고 네. 나와서 이제 소위 이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들이 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일반 형사법정에서도 내란죄를 다투게 될 텐데 이 진실 규명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론전 또 멈칫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진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1차 관문을 통과를 할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결론이 나야 뭐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겠지만 우선 가능성은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상황을 먼저 보면요.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계속해서 출마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심스럽지만 또 뭐 가타부타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조기 대선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예단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기각을 지금 주력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론이어야 할 텐데 예. 왜 자꾸 야권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느냐. 그것이 공식적으로 온당치 않다. 실질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죠. 이른바 뭐 잠룡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저는 잠룡이란 말에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 중국에서 고사에 나오는 날아가는 용이 있고 항룡이라고 그러죠. 뭐 잠룡은 물 밑에 있고 그런 용어 자체가 대권이라는 말도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 왕조 시대에 쓰는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화국에 선출된 지도자를 왜 자꾸 대권 하는 건지 저는 그 점도 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홍 시장, 오 시장 다 뜁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요. 저는 그 친윤과 보수층에 대한 강한 기대가 반영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경쟁력에서는 밀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도층에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 2030 청년층에 얼마나 확장력을 가지느냐. 이 유지 확장력이 앞으로 더 좀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반짝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이 상황에 따라서 김문수 장관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마라톤에서 왜 1등 앞서 달려주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김문수 장관 측에서는 좀 불쾌하시겠지만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의 잠룡들 상황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신다면요. 네,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접견을 온 대통령실 인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분위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 장관은 지금 별 말이 없거든요. 굉장히 허무한 것이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이 추위에 막 밖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시고
홍준표 시장은 엄지손가락에 불이 나도록 SNS도 하시는데 별말 없는 김문수 장관이 오히려 앞서 나간다라고 예. 하는 건데 김문수 장관은 이제 약간 일석이조의 성격이 있어요. 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 자체를 불온시하는 친윤층에서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괜히 지금 말을 많이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본선이라도 갔을 때 그때 책을 잡힐 수 있는 어떤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김문수 장관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김문수 현상 자체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그걸 추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혼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상 대결 조사를 이번 설을 맞이해서 여러 방송사들이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실시를 했는데 가상 대결 조사를 보니까 아니 김문수 장관이 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문수는 외연 확장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는데 사실 그게 수치로 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사실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오히려. 예. 그리고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2달 내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곧바로 국민의힘 룰대로 당원들하고 여론조사 이렇게 섞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면 김문수 장관은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사실 저는 예측이 되는 게 김문수 장관이 본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도적인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봐요. 예전에 본인이 노동운동했던 것도 세상 과시를 하고 또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지만 지금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예. 이런 것도 공약으로 내걸 수도 있고 과거에 했던 이승만 박정희 일제에 대한 그 논란의 발언들도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물러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과거의 행보들을 다 잊는 건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도 좀 이 과거를 떨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그게 김문수 카드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야권도 이제 중도층이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중도층 외연 확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역할론 이런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개파 간에 어떤 관계를 좀 설정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명 정당을 외친 그 양산회동 하루 전에 시점이 아주 공교롭게도 김경수 전 지사가 SNS에 직격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다 보도가 됐고 한데 이게 묘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일종의 좀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급 체제의 그 민주당 안에서 다른 주자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경시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런데 저는요, 3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미 얘기한 바 있어요. 선거법 2심의 유죄로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 판도에는 일대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대법원까지 안 나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속된 말로 뭉개기에는 선거법 2심의 결과는 엄중한 겁니다. 2심이 만약에 3월 달 안에 나오게 되면요. 분위기는 확 바뀌리라고 봐요. 왜? 그 국민의힘의 공격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탄핵 찬성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못 미치고 있어요. 수치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이재명 대표의 앞자리는 항상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탄핵 찬성은 50대 이상을 보이고 있고. 자, 이 딜레마, 이 격차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재판에서도 이게 만약에 이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설사된다 하더라도 다음 그 정국이 다음 어떤 펼쳐질 대한민국의 정국이 순탄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지금 시계가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내 개파 간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등장을 좀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좀 보십니까? 뭐 일단은 언급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김부겸 역할론, 김경수 역할론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비명계 주자들 간의 대등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방증입니다. 대등한 경쟁이면 굳이 역할론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느 정도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고 또 향후에 정권을 잡는 과정 그리고 그 대선에서 이긴 이후에 좀 중용을 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보여진다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세를 오히려 승인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내부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색화라든지 일극화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던 거고 근데 다만 이게 준비되어 있는 대안 세력이 민주당 안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명계라고 해도 대부분이 범친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산 아래에 있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하고 집권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후에 당 내에서 주류 비주류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게 형성이 되고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길로 가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의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한 상황까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홍대 입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뭐 대선 출마 공식화한 상황인 만큼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행보를 앞으로 보일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40살 된다잖아요. 40살 되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수차 얘기했잖아요. 나 생일 요건 갖추면 대선에 나갈 거야. 그런 날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의미가 조금 바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당권을 둘러싸고 한 지붕 두 가족이 지금 경쟁하는 상황 아닙니까? 상당히 이준석 대표의 뒷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당의 오너인데 그런 표현은 적합치 않지만 다 인정하시는 바고요. 그래서 오늘이 그 축포를 터뜨리는 축포까지는 아니어도 대선 출정식.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창창한 미래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임이 그런 출정식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허은하 대표와의 이 그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빛이 바래지 않았나. 그러나 차차기까지 내다보고 정치를 하는 분인 만큼 잘 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 이런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라는 분석도 있고 역시 빠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이준석 대표의 특징, 그러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이 빠르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특징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대선이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다거나 일정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준하게 되는 그 정도의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이 좀 엄중한 과제가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거대 양당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민이 극소수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이 오늘 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